영화에서도 보면은 이제 어떤 아마 학교 하나가 나오는데 한 친구가 발달장애 있는 발달장애 있는 네. 친구 한 나오는데 그 친구가 원래 어렸을 때 다니던 조선학교는 학생이 모자라서 폐교되고 통폐합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일이 좀 이렇게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조선학교가 아무래도 재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없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이거에 답하기 전에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부터 우리가 처음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조선학교가 이제 예를 들면 조총련이나 뭐 북한의 지원을 받는 학교 아니냐 이런 오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조선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고. 조선학교라는 게요. 조선학교라는 게요. 해방 후에 우리 학교 그러니까 국어 학습소 그러니까 귀국해야 된다. 우리나라에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일본에서 그동안에 오래 살았던 일본 우리말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말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국어 학습소라는 게 생겼어요. 일본 각지에. 근데 그것이 그 조직했던 건 조련이라는 조직이었어요. 조련. 그것이 제일 일본 조선인 연맹이라는 조련. 지금 없어지고. 지금 없어지고. 그거 없어지면서 그 후에 생긴 것이 조선령. 그러니까 학교도 그래서 그거를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 조선령 산하에 있었던 게 되는 거죠. 조선령이라는 거는 북한에서 만든 조직이보다 제일 동포들이 만든 그 특히 조련이라는 거는. 그래 학교도 그러니까 오늘은 제일 동포들이 만든 학교. 제일 동포들이 만든 학교고. 그 후에 천령 산하에 그러니까 관리하에 넣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지원금 보내주고 그런 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학교에 가면 조상화가 있고 그런 거에서 김일성 조상화 있었어요. 있고 뭐 김정일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조선 학교라는 거는 북한의 지원으로 받고 북한의 학교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제일 동포들이 만든 학교예요. 처음에는 60년대 70년대 그때는 지원도 좀 보내오고 했는데 그 70년 이후에는 그 막 학생 수 적어졌어요. 출생률이 줄어들고 제일 동포들이 많이 일본 귀환하고 또 북한에 귀국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학생 수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일 큰 이유 하나가 그 북한에 일본 사람 납치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조선대학교 대학 아니면 청년의 대학 그 북한의 대학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안 보내게 되는 거고. 근데 학생이니까 되니까 학교 하나씩 문 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 70년대에는 일본 전국에 초, 중, 고, 대학까지 있거든요. 다 합쳐서 161 학교가 있었어요. 우리 학교가? 학생 수 4만 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도 지금 더 줄어들 건데 학교가 100개 안 돼요. 98개. 학생 수는 5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자꾸 그 학교를 통합시켜요. 그럼 거리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지금 우리 학교라고 조선 학교라고 보통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학교라는 명칭으로 보통 불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 우리 학교라는 것은 원래 그 당시 일본에 살고 있던 그 제일 조선인 분들이 이제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한국에 바로 귀국하지 못하겠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일단 한국말을 가르쳐서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때를 위해서 준비하자고 설립한 학교가 그 원조인데 그 이후에 제일 조선인 분들만으로도 운영하기 많이 힘들어지고 또 이제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아마도 그러니까 이 학교들에 대한 지원이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없었어요. 조선 학교에서 하나도 없고요. 근데 일본에 있는 한국계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뭐 오사카에 2개 있고 도쿄에 하나, 교토에 하나 있고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건 주재원 학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외국인들도 근데 한국 학교라는 게 제일 동포들이 만든 학교가
오사카에 있어요. 근데 지금 학생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주재 그 자녀들이 가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일본은 우리 학교가 운영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외부에 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사실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쪽보다는 북쪽이 좀 더 잘 살았던 게 사실이고 하다 보니까 북쪽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제1조선인들과 좀 연결해서 제1조선인들에 많은 도움을 주고 그 과정에서 총련이 보다 이제 학교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던 뭐 그것도 있고 이제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할 때 이제 제일동포 문제가 거론이 됐나 봐요. 근데 이제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는 이게 이제 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이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한국 정부의 공통점이 뭐냐면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덮으면 된다. 그래서 양쪽이 공감이 됐다는 거예요. 기화하자. 그러니까 제일동포 자체가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기화에 기화를 대해서 시키자.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었고 한국 정부는 방조한 뭐 그런 식의 평가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동포사에서는 그게 기민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당시 제일동포를 버린 거예요. 그 대신에 일본에서 돈을 받았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도 그게 계속 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조선학교에서 이제 요새 이제 뭐 빠친코라든가 뭐 이제 드라마든 영화든 보면 제가 불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남학생은 자기가 선생님처럼 속이고 살면 살 수 있는데 여학생은 치마 저고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타겟이 되기도 하고 또 나는 그게 일정한 또 우리 내부의 차별이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나요?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치마 저고를 입고 학교 안 가요. 막 학교에 가가지고 치마 저고를 갈아입어요. 학교 안에서? 왜냐하면 그게 치마 저고리에 대해서 일본 애들이 사람들이 그 밖에를 그냥 찢어버리거나 테러를 뭔가 던지거나 그런 게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복을 입고 가면 그게 안 보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해서 그렇게 입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또 아니지만 여전히 치마 저고리를 입는 건가요? 아니 그럼 남학생도 뭐 저고리를 입든 그렇죠. 뭐 마고자를 입든 그렇죠. 동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치마 저고리 입고 간다. 그러면 남자 민족성을 안 지켜도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민족 의상,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라도 그 여자는 화려하잖아요. 그런 남자가 보는 눈에서 그런 거를 입힌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하는 대로 그 여성 차별의 하나예요. 근데 치마 저고리도 그렇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아니, 만약에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가는 것이 아니면 당연하고 그 남자가 바지 저고리 입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뭐랄까 치마 저고리 때요 여학생을 박해를 한다 하면 그러니까 브레자를 입고 다 가라.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걸 못하게끔 그 보호해 준다든가 가면서 감시를 한다든가. 근데 일본 사람 중에서도 그게 좋은 사람은요. 제가 가는 길에 치마 저고리 입고 있는 여학생 있으면 가까이 가서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전적 단다는 거예요. 뭔가 있으면 내가 막아주겠다는 그런 일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만들어내야지 그걸 안 입고 가고 다른 교복 입고 가면 된다. 그거 갖고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어렵잖아요. 뭔가 조직화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근데 당장 여학생 그렇게 당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들은 또 뭔가 아는 사람은 보면 알거든요. 그게 조선학교 교복이다라는 거는. 다행이라고 하면 안 됐는데 아들 둘이었기 때문에 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치마 저고리 그런 거는 문제는 집에 안에서는 막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선생님들도 학교에 가면 치마 저고리 입어요. 학교에 계신 그 선생님들 다 이게 치마 저고리 입고 계신 거 보고 저도 특히 더 한국에서 이제 우리 학교에 대해서 북한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 중에 사실 그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학교에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생경하잖아요. 그런 치마 저고리라는 옷이 평상복으로는 게 생경한 옷인데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오히려 그래서 더 저 학교는 뭐 북한과 관계 있는 학교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쉽게 그런 편견도 분도 강화되지 있겠죠. 않을까 네. 생각도 들기도 네. 하더라고요. 예. 극우들은 항상 뭐 논리보다는 그런 감성에 호소를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 사실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그닥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선생님은 이제 제일 깊은 2세대, 네. 2세대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분은 이제 홋카이도 출신인데 네. 자기 이름은 실제 한국 이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네. 자기가 한국 사람인 줄 몰랐대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이제 동경으로 갔더니 네. 거기서 이제 선배들이 나타나서 네. 너는 한국 사람이다. 음. 그리고 2시간 있다가 너는 조선 사람이다. 네. 2시간만 더 일찍 조선 사람이 왔으면 조선 국적을 받았을 거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서 네. 이제 그분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국에 대한 그리움 네. 또는 이제 민족의식이 생기면서 네. 젊었을 때 보통 선생님도 고3이라고 하면 네. 그 나이 때 네. 정체성 고민을 하면서 이제 한국을 오게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리운 조국의 품에 왔더니 그 조국은 선생님을 이제 간첩으로 이런 사건들이 이제 네. 영화의 중요한 섹터 중에 네. 하나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71년도에 한국에 왔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바로 대학교 들어가는 거 아니라 서울대 부속 그 재외국민연구소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우리말을 1년 배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니까 6개월도 못 배워요. 근데 그래서 다음 해에 대학교 가든지 대학원 가든지 아니면 일본에 돌아가든지 그런 코스. 근데 제가 왔을 때만 해도 그 120~130명 학생 수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해서 어느 학생, 대학교 여러 가지예요 나이가. 근데 되게 막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 했고 그 72년 4월달 오자마자 그때가 박정희가 삼성 헌법을 개혁해가지고 삼성 가능하게 해가지고 그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를 하다 그러니까 5월달이었거든요. 한참 대학가가 시끄러울 때였어요. 제가 뭐 대학로에 지금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있잖아요. 그 안에 있었던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맨날 그 재류탄 뭐 기숙사 안에까지 들어가고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와서 뭐 한 달도 안 되는 시기에 그 우리의 선배인데 서준식 씨라는 제일교포가 있어요. 그 사람 서준식, 서경식 씨 형제분이잖아요. 근데 두 분에 또 한 분 다른 분이 있었는데 그 간첩 사건 크게 뭐 신문에 발표해가. 근데 뭐 우리 기숙사는 제일교포 기숙사였기 때문에 떠들썩했어요.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서 말이 할 수도 없고 뭐. 그 어떤 사람은 그 우르고 막 야단치고 막 소리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얼마 안 되니까 자세히 모르잖아요. 근데 TV 신문도 볼 수 없고 그 후에 간혹 가다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75년도, 그러니까 73년도 외대에 입학했는데 75년도에 우리 사건이 터졌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월남전쟁 끝났어요. 그리고 또 올맹이 남쪽에 와가지고 베트남이 이제 베트남 전쟁 끝나고 미국 주로 사고 그러면 다음은 한반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를 거다. 그 위기감 있었고 그래서 박정희가 그러면서 그 가을에는 계엄령 내고 그러니까 74년도인가 그 유신 헌법 75년도인가 유신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항상 그런 시기에 근데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그 간첩 북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냥 정신 차려야만이 안 차리면 북한에서 뭐 밀고 온다. 간첩 와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 그런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교포가 제일 쉬운 거 일본을 경우로 하면 북한에서 직접 그 군사 경계선 넘어서 오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뭐 누구든지 뭐 청년도 있고 뭐 근데 북한에도 가려면 갈 수가 있는 그런 였기 때문에 근데 제일 동포 사회가 그때만 해도 청년계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반반 정도였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그 간첩,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 17명인가 구속됐어요. 선생님 사건은요? 네. 그러니까 1자하고 2자 있는데 1자는 뭐 우선 11월 2일 그 중앙정보부가
그 김기춘이죠. 김기춘 네, 빠지질 그때 않나. 발표한 것이 그 이 기자고요. 그 후에 그러니까 보안사나 또 남는 사람 그 전법에서 그런 그게는 발표를 안 했어요. 했는데 그 2차 발표 다 합쳐서 17명이니까. 근데 한국 관련된 학생, 한국 학생들도 구속됐고. 근데 연예인 때서 조사 받는 거는 그 몇 배가 돼요. 아마 내가 아는 사람 구속까지는 안 되더라도 연행된 사람은 그 나도 조사 받았다는 사람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 중에 17명 중에 1심에서 사형수가 5명. 그 영화에 나왔던 예, 2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이고요. 근데 2심에서 여자 1명 있었는데 여자는 하나가 무기로 됐어요. 근데 4명 당 사형,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사형 판결이 확정됐어요. 사실 제가 그 얘기를 영화 보면서도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있긴 하거든요. 그분들이 한국에 이렇게 남쪽으로 오시게 된 계기가 한국 정부에서 민당에서 어떤 초청 프로그램 그런 걸로였잖아요. 한일 회담 끝나고 예. 65년도 했잖아요. 예.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에 가기가 여권도 인정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유학제도라는 게 한 68년가 그때쯤부터 생겼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차츰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일본 70년도쯤 되니까 가난한 제일교포 가정에서도 한국에 유학 보낼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도 생겼고 또 시기가 그 일본 그 대학교에서 학생운동 많이 하고 인권이라든가 또 그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민족주의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부각되는 시기였거든요. 사회적인 운동이 했어서 불악 운동도 했고. 근데 그래서 제일교포의 그 젊은 학생들도 그런 자각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막 그런 거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본에서도 안 된다. 우리나라에 가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유학 제도가 있으니까 가서 우리말 좀 배워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상한 점 또는 이제 이게 그 당시 한국 정부가 참 이제 좀 못됐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인 건데 아무튼 일본에서 어느 정도 경제력을 축적한 제1교포들 그분들을 불러서 활용할 수도 있고 뭐 그분들 경제력을 좀 쓸 수 있으면 좋고 그런 목적으로 그런 유학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는 그 당시에는 또 오신 분들은 아무튼 환대를 해줬다가 바로 좀 이따 손바닥 뒤집듯이 그 사람들을 북한의 간첩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용해 먹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이용하고 영화에서 보여가지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이상하기도 하고 좀 분노가 좀 일기도 좀 했었거든요. 학생들만 아니라 사업가 일본에 조금 돈 모아가지고 그러면 한국이 또 투자하라. 그래서 투자시키는 거예요. 공장 만들고 해가지고. 근데 뭔가 조금 있으면 그게 붙잡아가지고 그 뭐 간첩이니 뭐 그렇죠. 그 있는 재산 다 몰수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전 재산 잃었다는 그런 제일교포도 그런 사고도 몇 개 있어요. 물론 그 큰 롯데 같은 그런 회사는 그런 거는 못 됐지만은 조그만 그 공장 100명, 200명 정도의 공장 만드는 그 정도라면 그 일본에 있는 그 제일교포 사업가가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네요. 그러니까 아까 일본에서도 제일동포를 외국인이라 생각 안 하고 자기보다 만만한 하층 대하듯이 산다라는 개념도 그렇고 또 하나는 사실 뭐 정권 유지를 위해서 무슨 짓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간첩이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간첩 사건이 필요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데모도 그만 심하고 그 충격을 주고 그 공안 정국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간첩 사건은 언제나 이렇게 나왔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 일본 제일교포 간첩단 사건이 만만했던 거죠. 그러면 그 제일동포 간첩단 사건, 유학생 뭐 침투 사건에서 그 감옥에 간 분은 총 몇 분 정도 되세요? 제일 한국인 양심수 동우회라는 거 오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막 학생 아니고 제일교포도 다 합쳐서 구속된 사람이 아마 일본 관련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가가지고 제일교포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구속된 사람 그런 사람까지 다 합치면 150명 가량 된다. 150명이요? 근데 순 그 제일在日 いわゆる그 소위 말하는 그
식민지 시대부터 계속 살고 있거나 그 후손들이는 한 100명 될까 말까. 근데 그 중에 재심해가지고 40명 정도는 그 반 이상은 그럼 아직도 그렇죠. 국가가 공인한 간첩들이네요. 그러니까 사형수 아까 4명 나왔다고 했잖아요. 우리 사건에서만 했는데 두 사람은 재심에서 무죄 받았지만 두 사람은 정신적으로 그렇겠죠. 어려워요. 그래서 왜 안 나오고 재심도 신청 못 하시는 그럼 우리가 좀 몇 번 가도 안 만나주고 가족도 뭐 그냥 놔두라. 트라우마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가 나머지 사람들을 재심 그 하자 해서 그 진실 화해 과거사 정리 그 진화위에 신청을 해놨는데 그 참 어려워요. 그거는 자기가 나와서 그 증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법정 투쟁이 쉬운 건 아니죠, 사실. 그것도 하나의 투쟁의 과정이니까.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제일교포 교수님이 정말 이제 한국에 오고 싶어서 이제 그분은 아직도 결혼도 안 하시고 정말 조국에 대한 어쨌든 그 일본에서 어쨌든 자신의 생활의 부끄러움 그리고 조국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정작 조국에 오니까 민족의식이 흐려졌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뭐 일본에서 차별도 차별이지만 제일교포가 갖고 있는 한국에 왔을 때 반응이나 또는 이제 뭐 대우라든가 또는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차별이라든가 뭐 물론 저는 이제 중국 동포만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 느끼신 게 있으신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있는 동포 있잖아요. 그 구소련, 카자흐스탄이나 파키스탄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거의 다 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에 오면 그 외국인 법률에서 안 되는 거예요. 공식상으로는 외국인이죠. 근데 일본에 있는 그 한국 사람 제일 동포는 일본 국적 아니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서 오잖아요. 그러면 한국민이에요. 그런데 지급하는 거는 군대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이 지급해주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외국인 지급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차라리 외국인으로서 얼마 전에 존중을 하든가. 그 제가 그 제일 동포 인권의 각오와 형제라는 이게서 심포지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게 나와 있어요. 제일 교포이면서도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같이 막 여기 와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있고 일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의료보험 혜택이라든가 연금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 그런 게 해당 안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외국인은 그렇게 해당되는데 국적 자체가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국이나 카자흐스탄 그쪽에서 오면 젊은 사람이 한국 오잖아요. 그러면 몇 년 있어도 그 병역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외국 국적이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 대한민국 국적이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좀 그렇겠다. 한국에 6개월 이상인가 뭐 몇 개월 있으면 그 군대 가야 된다. 근데 한국에 취업도 못 한다는 거예요. 군대 안 가니까.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그 병역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도망갔다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군대 간다 해도 말을 못 하지요. 생활 습관이 안 되죠. 그래서 군대에서 그 견딜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있고. 근데 그런 의무는 부과하고 권리는 안 준다. 그러니까 득표권 자체에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이라는 표지를 안고 사는 분들의 얘기가 아니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서 사시는 분들조차도 현재 지금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의 의무는 다 수행해야 되는데 하고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는 거의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근데 조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 심포지엄 있었을 때 이거를 쓴 사람한테 그 물어봤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중앙정보부인가 거기 가서 그때 왜 갔냐면
가서 서형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속에 그런 사람 있으면 자수하라 하는 거 막 그렇게 했었는데 갔을 때 뭘 한다면 북한도 한국 땅이다, 한국이다. 예, 예. 헌법상으로는 한반도 유일한 국가는 한국이에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뿐이지. 그렇죠. 거기 있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국도도 한국 국도다라고 했거든요. 조선족 사람들은요, 그 일본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행정력으로 영향 줄 수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투표권 같은 거는 예. 대통령과 국회의원 투표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선족 갖고 있는 사람도 투표권을 줘야 된다. 아니냐고 그렇게 했거든요. 예. 아니면 한국 여권을 달라고 하면 한국 여권을 줘야 된다. 예. 자기가 국민이라면. 예. 그렇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 아니냐. 그렇죠. 그랬더니 예. 이 교수가 그렇다고. 서경식 씨 책에 보면 이제 그 디아스포라 기행 네. 거기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한국이니까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그 모국어와 모어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쓰고. 예.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제일교포는 모어와 모국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모어는 일본어고 그 모국어는 한국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특수성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당연시 보고 그걸 이제 강요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조선인이라는 그러니까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은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해외여행 같은 경우로 못 나간대요. 그래서 그분의 자식들은 왜 우리는 수학여행 해외를 못 나가라고 할 때 대답하기 제일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해외 나가려면요, 일본의 법무부에서 발행하는 여행 증명서 같은 거, 그러니까 재입국 허가증이라는 게 있어요. 예. 다시 일본에 돌아와도 된다라는 게 예. 그거 다 한 번밖에 못 쓰는 건데 예. 그거를 받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으려면 그 여러 가지 까다로워요. 외국 나가서도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요. 그걸 여권으로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거 진짜 않는 나라도 있어요. 여전히 유럽 같은 데 가면 국적을 물어볼 때 북한이냐 남한이냐를 물어볼 때 그래요? 아직도 예, 있어요. 예. 아직도 저 프랑스에서 있어요. 제가 갔을 때도 그런 게 물어봤어요. 노 코레, 슛 코레. 예. 불어 잘하시네요. 외대 프랑스어과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기는 했습니다. 못하지만은. 영화를 만드신 이 김철민 감독님이 아무래도 이전부터도 이제 통일운동 지형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신 분이거든요. 민족학교를 가다 뭐 그가 싸우는 이유라든지 불안한 외출 같은 영화들이 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통일이라는 것을 이 용어 굉장히 오랜만에 쓰는 건데 이제 그 주된 모순이라고 현재 한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의 가장 이제 주된 요인인 이 분단에서 온 것이라고 이제 보고 그 분단 상태를 극복한 통일을 어떻게 빨리 앞당길 수 있을 것인가를 중심에 놓고 이제 활동하시는 그런 진보적 운동 단체들이 있는데 그쪽에 주로 활동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 영화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자이니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하다. 즉 통일의 필요성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찍었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 통일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힘든 것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제 입장이라서 통일에 반대하시는 거예요? 반대가 아니라 너무 또 통일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 같은 사람이다라고만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대립이 격화된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어서 일정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냐는 게 사실 제 입장이긴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는 특히 일본 자이니치나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통일이라는 이슈 하나의 국적을 가진 어떠한 조국이라는 것 필요성이라는 게 저는 그 영화 볼 때보다도 좀 더 깊이 좀 다가온다는 느낌이 좀 있긴 하네요. 네. 그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제일 큰 주제가 통일이었어요. 그 우리 통일 막 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 아니라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뭐 만만치 않은 그 나라가 된다. 통일이 안 되니까 서로가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력 분산되고. 네, 그래서 통일을 돼야 된다. 우리나라는 원래 하나의 민족이니까 나는 저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기 좀 그런 게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단일 민족이라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조선학교에서도 지금도 통일이 제일 큰 이슈로 돼 있고, 근데 그 한국 사람 그 한통령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제일 큰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통일이에요.
그래서 오사카에서는 그 해마다 한 번 봄에 하는가요? 통일마당이라고 예, 축제도 하고 그러면 그 북한의 최전용 에서도 와요. 와서 같이 축제를 하고. 예. 근데 뭐 어떤 때는 뭐 지금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왕코리아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오사카 공원 같은 큰 데서 했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많이 왔거든요. 그게 뭐 근데 북한에서 오를 수 없으니까 일본에 그 쉽게 오를 수가 없으니까 일본에 있는 그 천년계 그런 미혼단도 가극단도 있어요. 만수백 가극단이니까 그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와서 춤도 같이 추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나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는 그 연예인들이 많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또 왕코리아 이미지가 아니 돼가지고 지금은 안 하고 있는지만 소임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돼 있는 K컬처 페스티벌 같이 그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 직접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통일을 얘기하는 건 좀 운동적 방식이나 이념적 방식이고 대단히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느끼는 통일에 대한 그건 이제 실제 구체적인 거고 차별에 대해서 이제 공통으로 갖고 있는 어떤 처지도 비슷한 거고 뭐 다만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절실함은 더 클 거라고 봐요. 다만 나도 병자 말대로 실제 이제 대만하고 이제 중국이 처음에 경제 교류 막 시작할 때 오히려 경제 교류의 어쨌든 지표들보다 혼인율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대륙 사람과 대만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러냐고 봤더니 젊은 친구들이 만나보니까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민족의식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통일되면 좋다라는 것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만나보니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까 이제 그와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념적인 추상적인 통일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교류가 먼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70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 다른 문화에 살다가 그런 면에서 무조건적인 통일을 얘기하면 그건 대단히 폭력적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국가 간의 통일은 형하고가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형이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로 그 문제를 못 풀어서 사실은 이 통일되기 힘들다고 보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운동권의 옛날에 이렇게 조직이 통합되는 과정을 보면 통합, 뭐 통일 이런 게 다 보면 누가 형할 거냐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제가 좀 너무 나가긴 했는데. 제가 대학교 때 그 질사 공동성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일본에서도 그 청년들이 막 그 너무 좋아가지고 저청이라는 거, 그러니까 청년 조직에 청년 단체 있고 한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같이 그 대회도 있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민단은 그 반대를 하는 거예요. 못하게. 근데 결국 그 과정에서 한청이 쫓겨나고 지금 한통일이라고 생겼는데, 그러니까 뭐 저도 그때는 통일이 되는 거구나라는 그 생각이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제가 유학 왔을 때 재입학해가지고 5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북한에 가고 막 그렇게 대화하고 통일은 바로 안 돼도 그 내가 서울에서 직접 평양에 갈 수 있겠구나.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너무 멀어져가지고. 근데 그런 거는 제 동포들 뭔가 자기 나라 저국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국이 그리고 또 그 분단돼 있기 때문에 더 그 통일을 원하는 그렇겠죠. 마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짧게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워낙 많은 뭐 살아왔던 시절도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도 곡절이 많으신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어느 정도는 좀 지금 정리가 되고 나중에 꼭 한번 다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병자가 마지막 그 얘기 좀 준비하시고 그 동석 쌤은 그래서 지금 한국에 어쨌든 계신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그래서 그걸 마무리로 좀 가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한국에 있는가라는 건 지금까지 미정입니다. 근데 그래도 일본에 가서 뭐 특별히 해야 되는 일도 없고 그 한국에 있으면 그 또 많은 걸 배우고
네, 저는 재입학해서 한국 왔을 때 통상 그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 10년 이상 10년 가까이 살았다고 해도 반 이상은 그 교도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사회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 한국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그 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걸 좀 알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몇 번 한국 왔다 갔다 하지만은 뭐 오래 있어도 일주일, 짧으면 2박 3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갖고서 우리나라 사회를 그 실제로 못 보고 못 느껴요. 어디까지 관광객 입장밖에 안 되니까. 근데 5년째쯤 되니까 아 조금 아는 것 같고 그런 거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게 되는 사람, 좋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 좀 하고 제가 뭐 이 나이 돼 가지고 뭐 열심히 활동한다고 해서 뭐 먹고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래도 우리나라 사회를 조금 이해하고 일본에 있는 사람 제일 동포에다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하고 싶어요. 제가 와가지고 이런 기회에 몇 번 와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영화도 있고 그 옛날보다는 그런 제일 동포에 대한 그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책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진심으로 그 좋은 분들은 심각하게 제일 동포의 인권이라든가 생각해 줄 분들은 많아지고 그런 분들하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그 한국에 대해서 제일 동포에 관해서 좀 관심으로 많이 가져달라라는 그런 활동으로 한국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영화를 보는 인간이니까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작품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실제로도 개봉하고 나서 그렇게 크게 흥행이 되지도 못했고 뭐 다큐멘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계속해서 인터뷰와 말로만 이어지는 거다 보니까 확실히 일반적인 영화를 보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심심하게 다가오기 쉬운 작품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속에 담겨있는 그 고민들과 얘기들은 결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좀 옆에서 이제 당사자인 제1동포, 제1조선인 당사자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이것은 그야말로 자신의 삶 그 자체고 그분들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조건 때문에 계속해서 무너지고 깎여 나가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한 번 정도 시간 보시고 이 영화에 나오는 입장이나 그런 것들에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영화는 웨이브라든지 또는 유튜브 같은 곳에서 일정 금액을 내시면 보실 수가 있는 작품이니까 한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저는 이동석 선생님이 지금 그 술자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이동석 선생님은 지금 그 이주민들 그 외국인 보호소에 그 갇혀 있는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활동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른바 간첩 사건의 피해자들이 법정에서의 어떤 법률 지원 같은 일도 실제로 하고 계세요. 지금 한일 양국의 어떤 혐오 정서가 좀 양국 정부에 의해서 좀 높아지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한일 양국의 시민연대나 교류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같이 하고 있고 뭐 저희와 같이 이제 구체적인 활동까지도 지금 같이 고민하고 기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될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기회를 또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